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가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끈기 있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의 문제, 2008년부터 2024년, 여기의 제목을 주춤거림과 미래불안, 이걸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주춤거리고 있다. 좀 이게 어떻게 되는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이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이제 세계 경제가 먼저 2007년까지 굉장히 좋았지만은 2008년부터 위기가 와서 둔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 타격이 적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되고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자본 생산성이라고 하는 성장의 3대 요소가 모두 다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응은 이런 기본 성장의 기본 요소를 증가시키는 어떤 구조개혁 정책을 안 하고 경기 대응적인 정책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출 호조는 현재까지는 대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뭐 이상하게 달러 기준 그 소득이 주춤거리고 있어요. 오르지 않고. 그래서 2004년에 이제 6월에 한국은행에서 국민통계의 기준점 개편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해서 하면은 되게 성장률이나 우리 1인당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요.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을 한 36,000달러 정도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35,790달러. 요거보다 좀 높았다고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뭐 그런데 이게 좀 찜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기준점 개편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은 옛날 기준으로 의한 35,000달러고 우리나라는 기준점 개편을 36,000달러고 한 200달러, 300달러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는 것은 좀 찜찜하다. 예전에도 좀 이런 사례가 좀씩 있었어요. 뭐 1990년대 초에 물가 한 자릿수 낮추기 위해서 좀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인데 농산물 보합기간, 조사 보합기간 같은 걸 조정해서 물가 조정도 한 적도 있고 그런 경우 있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기준점 개편 하더라도 이런 걸 보도자료 내서는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최대 대국이죠. 미국. 또 금융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2007년 초부터 우리가 보통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걸 미국의 서브프라임, 프라임이 이제 우량 대출이고 그 밑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이제 작은 은행부터 해치펀드 이런 데서 이제 생겼는데 2007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세계 금융위기가 되리라고 사람들이 보기는 못했어요. 일부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류는. 근데 2008년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들, 뭐 세계 한 3위, 4위 이런 데는 은행들이 망하고, 시티도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보험사인 AIG 같은 보험사도 뭐 휘청거리면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나라로 번지면서.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최대의 위기다 했죠. 그 이제 뭐 위기 원인으로는 뭐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자산 버블도 발생했고 감독과 위험 관리 실패 그다음 경영진 도덕적 해이, 분배 구조 악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되게 이제 지난 다음에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갖고 여기에 맞춰서 분석하는 게 맞은 것 같다. 사실은 사전에 이걸 예측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인가 영국 여왕 돌아가신 분이었죠. 이분이 영국에 그렇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경제학자가 많다는데 왜 이거 세계 금융이 영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느냐, 이거 예측도 못했느냐 하면서 한탄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측이라는 면에서는 경제학자나 일반인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쭉 보면은 한국은 2009년도가 이제 세계 금융위 영향을 받아서 0.8% 성장을 하고 2010년부터 회복을 했다가 2010년부터 성장이 둔화돼서 쭉 낮은 2, 3%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보면은 뭐 저기 그 경상수지는 꽤 괜찮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여기 지금 다음에 볼 건데 환율은 그럼에도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 구조로 보면은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든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세계금융위 영향과 과제를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2008년이 문제가 아니고 2008년 위기는 하여튼 충격과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 장기적이었다. 그래서 보통 1929년 대공황의 경험으로 봐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을 해서 잘 넘어간 듯 보이지만 실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고 중국 경제가 부상을 했고 중국 정부가 이것 때문에 자만심이 생겨서 좀 잘못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계 경제 지도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1929년처럼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뭐 백기사라고 할까, 소방서라고 할까 나선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양 정책을 썼어요. 중국은 위기도 없었는데 부양을 써서 뭐 그냥 세계 경제를 거의 매겨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중국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중국 때문에 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지 않고 그다음에 2차 대전 같은 전쟁도 안 일어나고 다 극복이 잘 됐다. 이제 중국이 뭐 어떤 세계 경제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세븐, G 이런 것들이 이제 위력을 잃고 G20, G20 해갖고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 낀 아주 새로운 어떤 국제 정치, 경제의 어떤 리더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자만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보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중국 경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때부터 요때 위기가 극복이 된 한 2010년, 11년, 12년이 지나면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친중 성향이 있는 바이든이 들어서면은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더 악화가 됐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서 경제, 세계 경제가 블록화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신냉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2008년 위기가 안 왔다면 중국이 조금 더 조심하고 뭐 쓰는 말 있죠. 도광양요라고 하는 그렇게 조심했을 텐데 이때 보니까 뭐 미국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2008년 위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세계를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면서 이제 중국이 너무 빨리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또 뭐 아주 작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비교하고 수 있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뭐 러시아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나라다. 특히 이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 일본,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여기다 중국까지 넣을 수 있죠. 이제 여기 독일, 한국, 일본이 이제 쇠락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시장이 좁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면 결국 이제 뭐 중국은 저쪽 새로운 또 다른 블록이니까 그쪽에서 살아면 되는데 독일, 일본, 한국은 같은 블록에 속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 뭐 없을 겁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기반 확충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갈 것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불평등 완화라는 것이 국민 단합이나 내수 확충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이런 눈앞의 문제, 기업 경쟁력 강화나 내수 기반 확충을 못하고 내수 기반 확충 불평등 완화죠.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먼저 잠깐 말씀드린 환율과 주가를 봐도 이 주춤거림의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수출과 경상수지가 양호하면 환율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2009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환율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한
약간 기복은 있지만 지금 한 1,350원, 1,400원까지 오고 있다, 환율이. 이게 좀 경제 펀더멘탈하고 본다면 좀 잘 안 맞는 듯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게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신뢰가 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인 거죠, 원인은. 주가도 이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정체.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 쓰는 게 박스피라고 합니다. 한국 주가 지수를. 2,0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 10년, 20년 동안 하고 있다. 참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랑 비교하면 뭐 5,000, 6,000은 가야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럴까? 뭐 한국이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한류 이런 거에 있어서 높아진다고 하는데 뭘까? 뭐 반기업 정서인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인가?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찾아야죠. 뭐 밸류업이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해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여러 경제 지표가 있지만 주가와 환율을 보면은 그 나라 경제를 아주 간단히 그냥 편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장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성장은 그래도 한 2%, 3%씩 꾸준히 됩니다. 물가도 이제 대체로 안정되어 있어서 생활 수준은 향상됐을 것이다. 특히 이제 상위 10%나 20%좀 우리나라 분배 구조상 좀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경제 전체에서 이 소득과 생활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좀 한쪽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불만과 불안이 굉장히 터져나오고 있다.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이 쓰는 말 있죠. 뭐 2010년 정도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죠. 뭐 탈조선, 이태백, 금수저, 흑수저, 뭐 최근에 하는 게 벼락거지, 또 이생망,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생을 리셋해보자. 그 다음에 뭐 88세대, 뭐 88년 만한 세대, 이런 같은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또 한쪽에서 이제 뭐 코인, 부동산, 주식 해갖고 영끌 투자해서 돈 벌려고 했다가 버는 사람은 소수고 망가지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불평등, 불만이 이제 계층 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남녀 간까지도 이상하게 번졌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지금 세대 간,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대 간으로 확산돼 있습니다. 세대 간 활성돼 갖고 뭐 이게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또 젊은이들은 뭐 나이 든 사람 꼰대, 심하면 개저씨란 말도 쓰고 뭐 또 라떼는 뭐 그다음에 지하철 타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절대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고개 싹 돌리고. 저는 지하철 상황에 다니는데, 아이고, 저는 지방에 살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타는 건데, 자주 타는 사람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참 이게 세상이 많이 좀 어렵게 되고, 이게 세상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가 볼 때는 뭐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의 오랜 숙제인 불평등, 불공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뭐 개선된 것뿐이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희망을 갖는데 그것도 사라진 것 같다. 이유는 기득권층의 탐욕과 이를 제어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리더십. 국가 능력이죠, 이게. 특히 이제 촛불정부, 이 촛불정부는 국민의 기대가 참 엄청 컸죠. 그런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확대를 한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이들은 불평등의 원인이 경쟁이 아니다. 옛날에 이게 좀 진보적인 소위 학자들은 불평등이 시장 원리, 시장 때문에 그렇다. 또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고 불공정이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게 불공정입니다. 불공정하면 뭐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총알처럼 튀어오르게 반발을 합니다. 뭐 잘못된 보상 체계,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 연금 등 세대 간 불공정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뭐 연금 다 안 내고 그냥 가겠다, 탈퇴하겠다는 사람 늘어나는 것이. 이 뭐 다단계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연금을. 네.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좀 바꾸려는 마음가짐을 안 하고 전부 자기가 처해 있는 데서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는 게 참 문제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닌데, 답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포기하고 이렇게 미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노력했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보여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연금개혁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젊은이들은 기대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유년 시절이 이제 고성장기였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들도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더 잘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보다 자식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더 높았죠. 어느 계층에 있어 간에. 그렇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했고 기대했는데 이제 한국이 기대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저성장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결과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겁니다. 결과의 기대치를 뺀 거야. 결과가 이만큼이다. 기대치가 더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 기대치가 낮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결과가 썩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도 굉장히 불행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워낙 못 살았던 세대를 지냈기 때문에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뭐 먹고 사는 건 더 이상을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많이 낮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모아져서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것이 젊은이들이 저항수단이 하나화됐습니다. 또는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젊은이들 비혼, 결혼 안 하고 무자녀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 뭐 크게 생각하면 기후위기, 전쟁 위협 같은 불확실한 미래의 자식을 좀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합계 출산율 1 미만의 대표 국가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4마리 용이라고 그래서 여기 유교국가고 참 이런 나라들이 왜 이럴까? 이런 거 연구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나라들이 다 출산율이 낮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과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거북하게 여기는 불평등 문제를 조금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오랜 숙제죠. 그리고 심각한 것도 추정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크죠. 근데 실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주요국의 불평등 통계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불평등 DB라고. 그냥 World Inequality Database. 이름도 간단해요. 거기 치면 나옵니다. 이거 토마 피케티라는 21세기 자본을 쓴 사람,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가면 주요국들은 한 100년 어떤 때는 이런 통계들이 쫙 불평등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 분위별로 자기 얼만큼 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한국은 통계가 1976년하고 80년 한 9년, 95년 이렇게 한 10년 이런 몇 년 통계만 잠깐 있어요. 이 통계도 추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윤 기자께서 IMF 이후에 불평등이 생겼지만 그게 좋은 불평등, 기업 쪽의 고임금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 구조가 시계열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게 하나. 거기 그분 최병천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선 통계적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수출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고임금을 줘서 불평등이 됐다고 했는데 20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2010년 전후 그때 그때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 기업 부문보다 공공부문, 공무원들의 평생소득, 즉 월급은 그 해 받는 월급은 대기업들이 훨씬 많지만 평생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비교하면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고시를 붙은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늘과 같이 높아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 9급이나 7급으로 들어간 공무원보다 공무원이 대기업의 대졸로 해서 근무한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건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받아서 뭐 불평등을 좋은 불평등이다. 그건 무슨 통계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 없습니다. 불평등은 어찌됐든 간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 공식 불평등 통계는 논란이 많은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로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이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 폐지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살려냈어요. 이 과정에서 통계청장이 확 날아갔죠. 이때 뭐 그냥 논란이 있었죠. 예, 이 통계 이게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거 하는 건 통계를 아는 사람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워낙 쓰레기 같은 통계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애지 못하고 끙끙 갈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거 없앤다고 하길래 야, 그래도 좀 나라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또 써요. 그리고 나서 그거 없애겠다고 통계청장 날려버리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이거 없앴습니다. 없애고 다시 이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서로 대치를 했는데 이도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지만 이도 별로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 이 간단합니다. 이거 불평등 통계가 어려운 통계가 아니에요. 그냥 국세청이 다른 나라와 같이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다른 나라처럼 그냥 소득 1번부터 자, 우리나라 A라는 사람이 소득을 얼마 냈어? 최고 많이 냈어. 그럼 이 사람이 뭐 근로소득세 얼마, 이자 소득 얼마에 세금 얼마, 그게 소득과 세금, 소득값을 쭉 발표해버리면 돼요.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꼰치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느 연세쯤 이하가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까지 내면은 쭉 발표하면 돼요. 개인은 누군지 모르게 식별번호를 안 해서. 그거 대부분 나라는 발표합니다. 그것만 발표하면 그냥 불평등 통계는 그냥 나와요, 바로. 거기다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잘 돌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발표 안 하니까 뭐 그냥 국회의원 요구자료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옛날 것도 그냥 억지로 만들다 보다가 이제 그것도 안 만드는 거지. 힘들으니까. 만들어 봐야 잘 안 맞으니까. 그 가계동향조사가 왜 엉터리였는지 그것만 좀 짧게 좀. 가계동향조사는 굉장히 오래된 통계인데 그게 원래 처음에 뭐냐면 도시 근로자 가계 동향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이나 지출 이런 걸 조사했던 거예요. 굉장히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자영업자 빠지고 위에 있는 비싼 기업주들 빠지고 농민들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거 통계 괜찮으니까 확충을 했어요. 그걸 넣어서. 근데 넣어서 확충을 해도 이게 원래 C가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죠. 이 양쪽은. 또 하나는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네가 얼마 벌었냐, 얼마 썼냐. 본인이 적게 하는. 그게 정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발표한 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탈세하는 놈 많고 많은 더 정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데 그거 뭐 자기가 적는 건 실상하고 거리가 멉니다. 설문조사는. 그러니까 두 가지점에서 이제 그 가계동향조사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다. 그거 갖고 어떻게 불평등을 합니까? 내가 그냥 다 사람이 돈 많이 버는 놈은 좀 줄여서 말할 거고 돈 조금 버는 놈은 창피해서라도 올려서 말할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응? 그게 이제 가계동향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납세 통계를 공표하는데 이거 저는 모릅니다. 안 가봤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웨덴은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데 일본은 개인 식별조사까지 쭉 같이 섞어서 1번부터 꼬치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낸 사람은 김개똥,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어디 산다. 전화번호는 뭐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옆집에 사는 놈이 세금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래서 매년 그걸 전화번호처럼 큰 책으로 내서 국세청가 사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책 나올 때 되면 막 난리 난답니다. 그거 사러 가려고.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보다 돈 훨씬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조금 내냐고. 당신 일 잘하라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감시자가 돼갖고 탈세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개인정보 그렇게. 뭐 개인정보라는 게 공익성이 높으면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괜히 개인정보 보호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건 사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할 개인정보냐? 아니면 공익성이 높으냐? 탈세 방지 이런 걸 위해서. 그건 뭐 국민이 합의를 해서 이건 탈세 방지를 위해서 공표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식별번호 없는 거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발표하면 짐작은 할 수 있겠지. 뭐 이건이겠지. 뭐 저기 정의선이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 개인 식별번호, 주소나 전화번호, 이름 하나도 안 내면. 근데 뭐 어떤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불평등 특수성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통계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위 10%가 높다. 이건 미국보다 독일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요것도 국세청 통계를 갖고 조금 한 거예요. 김남령 교수라는 분.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같은 것은 여기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과세가 안 되니까. 이런 거 포함 50%를 추가할 것 같다. 상위 10%가. 미국은 상위 0.1%가 높은 나라다. 상위 10%는 누구일까?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기업의 정규직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20-30% 정도가 상위 소득자, 살만한 소득자를 본다. 근데 이 사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여기 뭐 금융기관 직원이나 보통 공무원들, 고참 공무원, 뭐 한 4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 초임 공무원들은 여기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대기업 정규직 이런 분들이 자기가 여기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기대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상위 소득자의 높은 소득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제도적인 특혜, 과보호, 담합된 힘이 소득의 원천이다. 우리 임대소득은 우리는 거의 과세를 아주 찔끔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는 특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건물주 되려고 하죠. 건물주. 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국민의 꿈인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애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네 꿈이 뭐냐면 임대사업자라고 많이 쓰는 거죠. 건물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 등 전문직인 정원통제. 요새 문제되는 거죠. 업무 영역 보호. 이건 단합된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건 바로 나왔죠. 이번에 의사 정원. 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직 공무원, 관료, 공기업, 교수, 판검사 등의 보수는 정부가 정합니다. 이건. 정부가 줄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그걸 직접 결정하니까 이거에 뭐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이건 정부가 진입규제와 칸막이라서 금융기관의 보수가 굉장히 높은 거다. 그다음 대기업 정규직 일부 노동조합이 단합된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명예와 권한이 많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관료, 교수 등은 금전소득이 많지 않아야 되고 위험 부담이 크고 일이 험한 소상공인, 농업인 등은 금전적 소득이 커야 이게 균형을 맞아서 바람직한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뭘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 즉 정치인이나 공무원, 권력자 등이 일반 국민보다 이런 사람보다 국민이 잘 사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 민주화는 갖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불평등 완화가 쉽지 않다. 상위 10%가 여론 주도층이고 또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기 어렵다. 또 이게 다 조금씩 이 그룹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탓으로 들리기 쉽다. 여기 재벌 탓, 국회의원 탓, 임대사업자 탓, 노동조합 탓 이렇게 남이 탓으로 들리기 쉽다. 관료 탓.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인, 관료, 지식인들이 상위 10%의 기득권층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들이 좋은 부동산을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대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과도한 경쟁과 시장 원리가 불평등의 원인이 미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는 대응 정책이 달라야 되는데 비슷한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기업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책도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설명했던 이 표도 우리가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16년 통계만 있고 띄엄띄엄 있고 그래요. 한국은 참 거기에 한국이 있는 통계에 맞춰서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지금 얘들 나라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불평등 문제를 벌써 넣고 사실 가장 핵심 과제가 불평등인데.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 지금 이때 정부가 4개 정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정부의 업적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서 13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을 했죠. 기억이 나죠. 녹색 성장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목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시행정이 대본이었다. 여러분, GGGI가 뭔지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죠?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제 인천 송도에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하시네요, 기자. 그 이제 매경 선배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국민은 모릅니다. 저도 뭐 이게 좀 조사하다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뭐 세계 국제기구도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뭐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지금 신문도 안 나죠, 그죠?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내가 검색해봤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 독일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기가 한국인 출장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저도 여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때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참 많이 갔습니다. 각종 기업이나 정부단 기업 뭐 특히 국회의원들 뭐 정부 관료들 프라이브를 배우자 뭐 이래서 뭐 제로 뭐였어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거기 가면 뭐 그냥 그 발전도 이렇게 석탄은 안 쓰고요. 뭐 다양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쓰고 그다음에 요새 집이 에너지를 하도 안 쓰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또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에 가면은 시내에 가면은 이 도시 전체를 뭐 이렇게 물을 잘 흐르게 해서 온도를 낮추고 뭐 여름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작은 걸 잘 해놓은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집집마다 태양광만 태양광 다 거의 다 있죠. 예. 그다음에 이 자연 환기 시설을 잘 만들어서 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 소비를 막고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은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논란이 되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4대강 사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잘 판단이 안 돼요. 이 하천 문제나 뭐 이 환경 문제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왜 이렇게 네 개를 다시 했을까? 그냥 한 개 뭐 암강 하나만 추천받아 하나 하고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제 그걸 잘 평가를 해서 또 그럼 다른 지역에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희망도 받고 이래서 좀 논란을 좀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정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문제가 많은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데는 오염도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골라서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나지 4개를 한꺼번에 해갖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대운하를 하려다가 대운하를 못하게 하니까 약간 변형해서 그런데도 결국 뭐 대운하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뭐 한강만 좀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 낙동강만 하든가. 왜냐하면 대운하가 낙동강하고 한강을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낙동강만 하든가. 특히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니까 뭐 낙동강만 사고 있으면 또 알아요. 다음에는 또 영산강 해달라고 막 그냥 데모할지. 그러면 해주면 욕 안 먹잖아요. 아니 원해서 해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성공적인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쪽 환율 주권론이라고 그래서 고환율 정책은 사실 한 치 앞도 못 내보는 정책이다. 이거 설명이 좀 길지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작은 우리 집까지 온 겁니다. 동네가 힘들어져서 전체가 힘들어지고 이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통화수합이지 다른 정책이 아니었다. 한미 통화수합이지. 그래서 뭐 성공적 대처라는 게 우리 정부가 하려고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재밌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2012년도가 세계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때 법을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쉽지 않죠. 이런 경우가 컸는데 이제 협동조합 그래서 막 기대가 크고 선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지나니까 협동조합 별로 뭐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뭐 하면 이유가 뭐냐면 규제 완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한 뭐 20년이나 30년쯤 했어야 될 일인데 늦었고 또 협동조합에서 금융보호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었던 실익이 없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손학규 씨가 들벌이 해가지고 손학규 예예. 그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됐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실제 뭐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집세는 안정됐는데 이게 뭐 공급 확대 덕분에 이제 사이클상 문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도 했고 공급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의 주택 공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종부세들 무력화시켜서 규제 완화를 했죠.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뭐 이때 이제 특징이 없었습니다. 별로 가격 변동도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됐고 그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이런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2013년, 2017년 1년이 단축이 됐죠. 탄핵 때문에. 이때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실질 내용이 뭘까? 참 저도 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재벌 개혁인가? 재벌 개혁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럼 차라리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있고 재벌 개혁이다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도 뭐 참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에 창조 경제 센터가 건립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집에 가면은. 그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노력을 좀 했는데 뭐 젊은이들 반발만 세웠죠. 여기에 재미있던 정책이 이제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의 합작으로 주택 경기 띄우기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규제 완화를 하고 한국은 저금리를 해서 뭐 그냥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 씨 있고 이럴 때였죠. 정책 당국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값만 이때 폭등을 했습니다. 참 부동산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뭘까? 이명박 정부의 공급 확대일까? 집값 하락 사이클이 끝나지 않아서일까?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재밌게 좀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고 또 그 전혀 과세 안 하는 주택 임대소득세도 과세도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이 1993년 이후 제가 하나도 안 생겼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일대 신설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시도는 좋았던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대충 찔끔했다. 그래서 결과는 면피성 안 했다가 한 면피성 개혁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헌정사상 탄핵으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뭐 우리가 비정상적 임기중단 사례가 많이 있죠. 4.19, 5.16, 11.6 탄핵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탄핵은 대통령도 불법을 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 확산에 기여한 것은 큰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능력과 운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을 많이 기대했죠. 근데 그런 뭐 능력과 운이 대물림되는 것 같지는 않다. 기업 경영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사상을 전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았다면 아마 지금 보수 쪽에서 가장 영향력인 정치인, 아마 세계적인 정치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국민의 기대가 아주 컸던 정부다. 근데 실망과 좌절도 그만큼 컸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험, 2012년 대선 패배와 준비, 촛불정신,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인 문재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대통령 다 된 듯 했으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은 집값 집세 폭등시키고 나랏돈 실컷 쓴 정보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한 게 없어요. 좋은 말은 많이 했으나 의지가 부족하고 효과, 그러니까 불평등 완화라든가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효과는 별로 거의 없었다. 우선 중점 추진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뭐 말은 좋은데 이 뭐 최저임금 초기 대폭 인상, 공무원 증원,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걸 했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더 좀 어렵게 해서 소득을 진짜 다 국민 다수의 소득을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썼으면은 진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 이름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데 뭐 성장 정책이야 뭐 우리 녹색 성장도 있고 창조 경제도 있고 이렇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멋있게.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 좋거든요. 근데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탈원전은 태양광, 뭐 수소,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급하게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다 맞는 길인 것 듯한데, 그 다음에 이제 주 52인 근무라든가 중대재해법 등 노동자 보호 정책도 뭐 좀 어떻게 탄력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코비드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뭐 K 방역이 잘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재난지원금 푸는 게 많이 풀었는데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임기 후반에 가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 뉴딜 등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이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호지만 그게 그거지. 혁신성장은 뭐 혁신 항상 좋은 말인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뉴딜은 그냥 미국에서 따온 것 같죠, 그죠? 뉴딜 뜻도 잘 모르면서 쓰는 거 쓰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 뉴딜은 이 딜은 뭐냐? 거래가 아니고 합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과.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이 시인이 시집 제목이 다시 맺어야 할, 다시 써야 할인가 다시 맺어야 할 사회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뉴딜인 것 같습니다. 사회계약을 다시 만드는 거. 미국인 뉴딜도 핵심이 사회계약을 다시 맺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두 번째 핵심 정책을 복귀해보자. 이건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 상승 초기, 내성이 한 1년 됐을 때, 내성이 생기기 전에 공급 확대 정책과 강력한 규제를 동시에 썼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됐을 겁니다. 당연히 영끌, 갭 투자, 전세사기, 벼락거지도 없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을 임기 한 1년 남겨놓고 썼습니다. 막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끝난 거죠. 다 오른 다음에. 근데 공무원 증원, 이것도 뭐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공무원 증원과 함께 신규 채용 공무원 초임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죠. 초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냥 엉덩이 붙이고 버티면은, 20년 버티면 월급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봉급 인상도 되니까. 그러니까 직무급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은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거 참 아쉽죠. 직무에 따라서 저연차여도 어려운 직무를 하면. 그럼요. 직무에 따라 급여를 주는 거고, 호봉급이 아니다 이거죠. 호봉에 따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책상만 지키고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직무를 하고 직무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월급 올리는 이런 직무급. 어려운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 직무급 판단해도 해야죠. 공무원들은 직무급 안 하면서 정부가 맨날 기업이나 공기업 보고 직무급 하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이상한 나라죠. 내로남불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임기 중에 명목 GDP, 경제가 커지는 규모, 외형적 커지는 규모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알파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 알파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국민적 합의죠. 뭐, 저는 한 2, 3%포인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5% 정도가 명목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가. 7, 8%를 계속 주셨으면 임기 내내 7, 8%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막 아주 확실히 이렇게 가다 나중에 제로도 가고 막, 이게 엉망됐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예상 가능하고, 뭐, 그 다음 예측 가능하고, 또 모두에게 좋았을 거고, 이때는 요때 혜택 받은 사람만 좋은 거지 뭐 좋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망했다는 핑계거리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왜 안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 탈원전 뭐 의미 있는 거지만 탈탄소를 먼저 하고 탈원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환경을 잘 모르지만 생각 안 되고, 실패 원인이 뭘까? 준비된 듯 했으나 실제는 준비가 안 됐고, 공부와 고민이 부족하고, 인재 부족하고, 뭐 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 역대정부 비슷하게 준비가 안 됐고,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정책 쓸만한 거에서 끄다 쓰고, 우리는 이게 대통령 후보는 정책은 다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 당에서 오래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후보 캠프에서 떴다 방식으로 급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를 보면 어쩌다 좋은 정책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사정원 확대, 의료개혁 꼭 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하는 과정은. 그렇지만은 해야 되는 정책 과제임은 틀림없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려고 했었죠. 금방 꼬랑지는 내렸지만은. 그러니까 왜 그런 때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려고 했으면 임기 초기에 했으면 뭐 할 수 있는 정책이었죠.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근데 그 인기를 놓기가 싫었던 거죠. 그렇죠. 인기를 누리느라고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연금 개혁도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정신 차린 거죠. 연금 개혁 하려고 문재인 정부 욕하고 안 한다고 욕했죠.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 또 문제니까 이제 안 하려고 국회로 또 보냈죠. 의료 개혁 해보는 게 너무 어려워. 연금 개혁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던져버렸어. 주식 밸류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막 떠들다가 내용이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는 훌륭한 개혁들인데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사 정원을 확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꼬랑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하고 얽혀버려가지고 네. 어떻게든 밀어붙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대로 정리를 해내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논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뭐 하여튼 우리 2008년 이후에 이제 4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근데 개혁다운 개혁을 찾기가 어렵다. 근데 참 우리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보면 정치권, 언론의 수준, 정책 능력, 기득권의 탐욕 이게 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일본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일본도 의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의사되기도 어렵고 의사의 존경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사들이 많이 받는 건 아니다. 미국도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받아야죠 의사가. 저는 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받아 우리가 그리고 또 이게 정년도 없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받는다고 해봐야 50대 초반이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거끄럽고 저기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좀 불편해도 의사 정원 확대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개혁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소리가 나도 좀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각자 지금부터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좀 들러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데 병원 가기 힘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게 선진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문턱을 넘어서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혹시 남아있는 도전 과제가 뭐고 우리가 저는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한국이 선진국일까? 제가 볼 때 상위 10 내지 20% 계층 서울 등 대도시 지역쯤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 소득이나 인프라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죠. 근데 중하위층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23년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우습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습게 보는 일본 1995년에 41,000달러였습니다. 1995년도. 인구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에 41,000달러. 그리고 이 부의 수준, 소득이 아니고 인컴이 아니고 부의 수준은 우리가 남유럽 국가보다 못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동유럽 국가보다도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는 소득의 일부가 장기간 축적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소득만 갖고도 그냥 상위 계층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소득 위의 다른 조건은 지역 균형 발전 많이 미흡합니다. 지방에 살아보면, 농촌에 살아보면 쾌적한 환경도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가 있다는 사람 많습니다. 대중교통은 수도권은 좋지만 지방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좀 별로 안 좋고요. 교통 중에서 안전은 매우 양호한 편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안, 안전 이건 아마 분단 때문인가 CCTV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신뢰 수준과 도덕성은 크게 갈린다. 어떤 계층은 좋은 것 같고 우리 엘리트 계층은 나쁜 것 같고 교육 수준은 양호한 것 같고 의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아전인수죠. 의사들은 자기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료보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료보험은 또 이게 국민연금과 같이 비슷하게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되면서 의료보험도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정적인 소득과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 이건 그냥 사람들 일자리 있어야 되고 소득이 좀 보장돼야 되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고.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삶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진 나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 이제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이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신뢰 수준과 도덕성, 정직성이 높은 나라. 여기다 또 하나 더 치안, 뭐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나라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여기 미래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비슷한 모델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는 우리가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조그만 나라가. 또 그것도 그 길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도일까? 북유럽 국가일까? 스위스일까? 싱가포르일까? 아마 사람마다 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리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런 토론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누가 좀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 일단 거시경제, 우리가 쭉 제가 이제 한국경제사를 볼 때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환율,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안정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물가, 환율, 부동산 가격을 보통 상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변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환율이 오른다든가 물가가 오른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소득 분배가 왜곡이 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뭐 이렇게 채권자가 이익이고 채권자가 손해고 채무자가 이익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이익이고 여기 수입업자가 손해고 외화자산 가진 사람이 이익이고 부채 여기 가진 사람이 여기 손해죠.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이 이익이고 집 가진 없는 사람이 손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런 물가, 환율, 부동산 가격 그런 상대 가격의 변화를 최소화하면 성장을 해야 괜히 경제 주체 아무 잘못도 없는 경제 주체들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분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해야만 분배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내 것이 좀 빼앗겨도 덜 아까운데 막 내가 쪼그라들 때는 빼앗기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성장은 필요하다. 그간 한국은 쉬운 성장이 뭐냐면 상대 가격의 안정을 포기하고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가, 환율,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나라입니다. 특히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180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물가가 조금씩 안정돼 와서 지금은 이제 겨우 물가 안정은 됐다. 근데 아직도 환율과 부동산은 안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거시경제 성장 모델,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환율, 부동산 가격 이런 조합에 대한 논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가, 환율, 부동산. 옛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환율 주권론에 환율 막 올리며 성장하겠다. 이러면 그런 성장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또 부동산 가격은 모든 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뜻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경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거죠. 나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하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실하고 부조리에 대한 조세. 우리나라는 소득세 제도가 가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제도 바꾸자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법인세나 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일부는 부가가치세나 조금 올렸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윤석열이 떠드는데 재정안정 얘기 많이 얘기하죠. 재정안정 하지만 이게 소득세를 좀 더 거두면 재정안정이 기초가 닦이는데 이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소득세가 GDP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능력이나 경제 규모의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불공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거다. 경쟁력이 없고 낙후된 금융과 농업, 농촌을 개혁하는 거다. 그 다음에 특혜가 많은 전문직과 공무원, 공공부문 개혁 많이 얘기하죠. 이거 개혁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남겨진 과제는 우리 이제 관심이 없는 농업,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제 농업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식량 자금률 제고를 목표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자. 우리나라 농업 식량 자금률이 한 5% 내일 겁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더 문제가.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수준. 일본은 목표가 50%까지 올리겠다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거의 40%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식량 자금률은 50%는 돼야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에 반이라도 먹지. 지금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도 못 먹어요. 25%는. 참 이거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자. 근데 이거 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지금 반도체 수출해서 그냥 뭐 밀가루 수입해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말입니다. 이거 말 좀 정치인들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말 멋있죠? 농촌 완전 고용 보장제. 이거 참 아이디어 있습니다. 이 도입을 통해서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한번 유도해보자. 농촌에 가면 일자리가 보장되게 한다. 완전 고용. 자기가 원하면.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괜찮아요.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일하기 싫은 사람과 일자리 주는 건 아니고 일자리를 희망하면 다 주겠다. 뭐 그거 살아보니까 일자리 많다. 근데 이제 땡볕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일,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그냥 널널이 노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처럼 많이 주는 일자리는 없고요. 그냥 최저 시급 내지 약간 더 주는, 뭐 일이 쉬운데 많이 주겠습니까? 뭐 구급 공무원 수준 되는 일자리, 뭐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다 공개를 하면 돼요. 이런 일자리 얼마 준다 공개하면은 또 이제 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뭐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시에서 살아야 될 사람 살고, 나는 저희가 살랑살랑 일하면서 월급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고, 또 주말에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4일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내 농사 좀 지으면서, 그냥 나는 그냥 아주 건강에 좋은 친환경 생산해 먹고, 여유있게 살겠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게, 한 100만 원, 150만 원이 한 달에 못 벌어서 못 내려가는 겁니다. 농촌에서 농사 져갖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 무지하게 힘듭니다. 특별한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면서 농사도 짓고. 저는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뜻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일자들이 농촌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방, 지역, 토호가 지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값, 집세,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아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그다음 교육으로 얻어지는 직업, 의사, 교수, 공무원 등입니다. 여기는 보상 체계를 좀 조정해야 된다. 그 농산물은 가격 지지보다는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가격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혜택을.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그냥 조금씩 돈을 주고 농민수당이나 농촌수당 같은 걸 주자. 이거 뭐, 그래도 농사 오래 진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조금 진 사람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소득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소득 적은 사람 조금 주고, 좀 이렇게 소득하고, 농업에 종사한 연도에 따라 주면은 되는데, 지금 농산물 가격 지지한다고, 쌀값 지지한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만 쓰고 실제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농민들이 아니고 지방 토호들이 다 가져간다. 그 농업 직불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불금이 일종의 수당. 근데 그게 몇 푼 안 됩니다. 지금 소농 직불금이 주는데 1년에 130만 원 줍니다. 1년에. 그거 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조금 더 줘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상한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예. 직불금 타려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 고위 공무원 검증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막 직불금 타잖아요. 서울에서 공무원 하면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무원뿐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직불금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뭐 그냥 농사를 지면서 타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면 돼요.
뭐 직불금도 이 땅에 대해서 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민에 대해서 주자.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 좋은 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영암하고 곡성에서 그 농민 기본소득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약간 비슷한. 옛날부터 뭐 했습니다. 그 뭐 떠드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저기 다 좋고 쓰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지지를 좀 덜 하겠다. 그다음에 완전히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좀 덜 하고 돈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정책이 됩니다. 뭐 돈 주는 거야 뭐 다 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그러면 그건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 재정을 펑크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좀 근데 이게 어떻게 대응할 게 또 많이 저는 뭐 환경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탈탄소가 굉장히 시급했던 것 같은데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항상 중요한 번영이 기초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이건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이 그래도 잘 받쳐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택은 앞으로 저는 그냥 지금 막 주춤거리고 있는데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 우리 이제 더 고령화되고 더 늙어버리면 개혁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바라는 건 뭐 지금 주춤거리는 것이 이게 도움닫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될라나 모르지만.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나 달라진다. 이거 확실히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 달라집니다. 근데 참 여기서 제가 한국의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참 우리 참 이상한 대통령도 경제적 잘한 사람도 있어갖고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계속 그럴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남유럽 국가, 남미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랑 비슷해질까 미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소한 일본 이상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랑 비슷해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바뀌어야 되는 거 적극 그냥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동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도 조금 저도 사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열정은 있으니까 참여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원식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노력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시는 농업 문제 좀 고민 비슷합니다. 쌀은 좀 남고 다른 작물들이 부족한데 그쪽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정부도 노력은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뭐 타작물 재배에 혜택을 준다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과감하게 보리나 밀, 옥수수 이런 타작물 재배, 식량으로 쓰일 수 있는 재배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를 한번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 이거 바뀌어 우리 교육이 한국 교육이 뭐 대학으로 최종적으로 되는 거니까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막 부동산 문제까지 아주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 절대로 동의하는데 대학 입시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최악의 경우 추첨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대학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네, 했죠. 그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여기 그렇게 뭐 지방 어떤 이렇게 배분 비슷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인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다들 숨죽이고 있는 건지 뭐 그냥 포기한 건지 모른다. 좀 떠들 분들이 많이 떠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니까 한번 이 정치를 하는데 한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 또는 정치가 바뀌는 거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농업 문제, 농촌 문제 중심이고 그 교육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교육이 이렇게까지 갈지는 몰랐습니다. 지방 소멸하고 맞물려 있어가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농촌에 삽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농업 문제를 들여다보고 바로 소멸되는 모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허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냥 아주 가슴에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 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마음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 강의를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걸 책으로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